반갑습니다. 한문에 충실하자 한문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 단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유래라던가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래나 의미를 알아놓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비는 올해 초에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죠. 뉴스라던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비란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은 외래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사이비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사이버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사이비는 사이비도 아니고 사이버도 아니고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자, 그것도 심지어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했던 한자 단어입니다. 한자부터 살펴볼까요? 한자는 비슷할 사자와 그러나 이자,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비는 아닐 비자로 써가지고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리다 할 때 시비라는 말을 쓰죠. 옳을 시자와 아닐 비자인데 옳고 그름 시비, 그래서 사이비는 사시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과 비슷하지만 결국엔 아닌 것이 사이비인 것이죠. 2500년 전에 공자는 이 사이비를 싫어한다, 나는 사이비가 싫다 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자나 맹자 시기에 지방 선비들 중에서 지방에서 칭송받으면서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선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실제를 보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 행동도 전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과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이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겉으로 꾸미기만 좋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겉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인성이라던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이비 선생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럴듯하게만 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의 단어로 쓰지만 원래는 관과 리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은 어떤 건물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체육관이라던가 영화관처럼 어떤 건물을 뜻하는 한자인데, 관 그 자체는 관청이나 직책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관도 사람을 뜻하게 되고,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주최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관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이 되었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이 발령이 날 때 자기가 살던 지역에 발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발령이 나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좀 더 우대해 준다던가 어머니 가족들을 우대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요. 자, 그런데 이 관들이 이렇게 아무도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발령을 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지방에 발령받은 관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는 그 지방 출신으로 관을 보좌해 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향리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과 리가 합쳐져서
관리라고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관리들은 일반 백성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려먹고 착취하는 행위를 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네 글자로 탐관오리라고 많이 하죠. 자, 탐관은 탐욕스러울 탐자, 탐욕스러운 관과 오, 더러울 오자, 더러운 리라고 해서 탐욕스러운 관과 더러운 리를 비판하는 말로 탐관오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관리. 세 번째, 만세.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굳이 대한독립 말고도 축하한다던가 누군가를 칭송할 때 만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만세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은 1만 만자에 해, 세자입니다. 자, 여기서 해는 년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세는 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문에서 숫자 100이나 1000, 만은 그 숫자 그대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주로 정말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100, 1000, 만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 백전백승, 천신만고 같은 표현들이 그렇겠죠. 자, 예전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예전에 중국을 통일한 강력한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서 동해바다로 불로초를 찾으러 온갖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국 50살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족을 몰아낸 한나라의 한 무제도 불로장생술을 배우려고 온갖 도사들에게 배우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만큼 오래 사는 것은 최고 권력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한무제가 화산이라는 중국의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 말하는데 내 만세를 외칩니다. 만년 동안 살고 싶다 라는 거죠. 만년 동안 내가 이러한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신하들이 한무제만 보면 만세를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만세란 천자에 대한 최고의 칭송이 되어버린. 자, 그 이후에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인 당나라 측천무도 황제가 되고 나서 백일장 글쓰기 대회를 여는데, 그때 어떤 신하가 쓴 시를 보고 정말 만족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바로 만세 만세 만만세였습니다. 만세도 모자라서 만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만만세는 만과 만을 곱하면 얼마죠? 그렇죠, 억년이죠. 그래서 억년 동안 살고 싶다, 만년도 부족해서 억년 동안 살고 싶어하는 장수에 대한 정말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비롯해서 만세란 말은 무언가를 경축하거나 무언가를 바랄 때 쓰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만세. 네 번째,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경제 상황이 어떠어떠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경제는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 경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통은 돈에 관련된 말을 할 때 경제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렇지만 경제가 처음부터 그런 돈이랑 관련된 뜻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자는 무언가를 경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재는 삼수변이 있으니까 알 수 있듯이 물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 재자인데, 그래서 구제하다 할 때 바로 이 재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경제란 경영하고 구제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경영하고 구제해준다, 뭔가 의미가 살짝 빠진 것 같죠? 경제란 경국재민 또는 경세재민의 준말입니다. 경국, 나라를 경영하다, 나라를 다스리다 라는 뜻과 재민, 백성을 구제하다 라는 뜻이 합쳐져서 경세재민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줄여서 경제 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경제는 단순히 돈이나 재화를 다루는 의미보다는 좀 더
큰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까지 구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인 이코노미는 그리스어인 가정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가정을 뜻하는 말보다는 나라를 경영한다 라는 의미에서 영어의 이코노미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한문에서 이코노미는 화식, 식화 또는 이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 자, 마지막 은행. 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주로 돈을 저축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또는 돈을 유통하는 기관을 은행이라고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은행을 한자만 살펴보면 금은동 할 때 은이랑 단일 행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은이 돌아다닌다? 뭔가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죠. 은행의 유래를 살펴봅시다. 19세기 중반 청나라 말기 때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중국 남부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태평 천국을 세웁니다. 청나라가 갖고 있었던 온갖 부패, 부정부패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인데,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 중에 재정개혁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흥은행, 은행을 부흥시키자라는 구호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행이라는 말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 쓰이는 은행이라는 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 금, 은, 동 중에서 굳이 은인 이유는 중국에서 돈을 만들 때 쓰이는 주된 원료가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은이었기 때문에 은이고, 행자는 원래 행은 사거리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다니다 라는 의미가 생겼고, 근데 그 거리 그 자체, 길, 라인의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라는 뜻에서 행자는 항이라고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멸 또는 항오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은행을 은항이라고 발음합니다. 왜냐면 길가에 점포,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고서 점포 또는 가게라는 뜻을 항자가 갖게 되었고, 주로 은을 취급하는 점포라는 뜻에서 은행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은항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지만 이 한문에서 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은행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한자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다음에는 사자성어 중에 이제 초한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어들을 영화랑 같이 소개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그 한자 또는 한문과 관련된 컨텐츠 추천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거리 있어도 댓글로 항상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기. 자, 안녕.